네, 지금부터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특별 자담회 이어가겠습니다. 아, 사회는 김기백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한국 4차 산업혁명 전체센터의 센터의 책임 연구원이고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센터의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배입니다. 앞에 세 개의 세션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논의한 네, 네, 앞에서 논의한 여러 조세라든가 그 과세라든가 그리고 자금 시장 뭐 이런 것들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금 가장 현실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오늘 민주당의 어,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이배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오셨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국민의힘의 윤창현 국회의원께서 오실 예정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상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앞에서 논의한 것이 있었고요.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죠. 곧 이제 대선이 있는데 각 당에서 굉장히 재밌는 공약들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한 가상자산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보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이제 차기 정부에서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차기 정부에서 우리 어떻게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크립토 부는 어떻게 또 재정리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 공약을 갖고서 우리 오늘 논의한 것들이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최이배 위원장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이배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지금 21대 국회고요. 저는 그 전 국회인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아마 제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2016년부터 20년 사이, 특히나 17년, 18년에 아마 이 가상자산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 뭐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또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전문가분들과 또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입법자들 간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제대로 된 어떤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낮은 이해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부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평가와 반성을 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돌덩어리다, 그건 사기다라고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이 계셨고
또 잘못된 투자를 하면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금융위원장도 계셨습니다. 이런 현 정부의 태도나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일으켰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딛고 이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보호입니다. 앞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들어와서 들었는데 육성기간 필요 없다. 솔직히 시장에서 어떤 규제나 태도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자연적으로 기술을 가지고서 사업화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육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육성 정책을 펴거나 육성을 위한 지능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들이나 그 안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목차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관련해서 중요사항 공시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가상자산에 대한 것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발생한 가상자산을 아무튼 시장에 내보내서 거래가 되게 만드는 과정에 이제 제출되는 백서를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백서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그게 처음 상장 ICO 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의 거래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나 큰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 공시와 정기 공시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공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부정행위들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업과 보관업을 분리하고 특히나 이 해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을 거래소나 보관업자들에게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거래소에 대한 진입과 퇴출 규정을 정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물적, 인적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본인들이 거래소나 이런 보관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끼치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로는 가상자산을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앞서 구태현 변호사님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정부 부처,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기관이나 금감원, 금융위 또는 공정위, 과기부 이런 곳에서 기존의 지금 가상자산의 거래나 투자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조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신설을 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거래소가 지금 이제 한 4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 거래소는 완전한 민간 기관인 거죠. 그리고 이 거래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소를 그냥 어떤 거래소에게 공적인 어떤 요건을 부여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은 우리가 한국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 한국거래소 역시 민간기관입니다. 증권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금융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기관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법적 기반을 설립 요건들을 갖춘 기관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주식을 상장할 때 심사를 하고 거래가 될 때 이 회사가 재무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상폐시키게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민간 거래소들에게 이런 공적인 의무를 부담시키기가 어렵다면 새롭게 금융기관들이나 현재 거래소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대체거래소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대체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소들을 설립을 해서 이 거래소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감독 기능도 같이 부여하게 한다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해서 기관 투자자들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거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했을 경우에 그 시장의 작동에 의해서 그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로는 금융투자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차별적인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자산 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그 가상자산 거래 차익의 5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하고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5년간 이연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차별적인 과세를 해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국회에 많은 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가 현재 민주당에서 준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이고요. 이 부분이 그 이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하고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 공약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관련한 공약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창현 의원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 가지고 과외를 받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번 윤석열 의원님의 그 공약을 한번 그 비교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슬라이드를 제가 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4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인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는 그 가상자산업법이죠. 그래서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규정을 범위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고 했고요. 일단 원칙부터 그 원칙 제정 및
원칙 제정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은 자금 조달에 맞춰져 있고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제가 보니까 지능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합해 보면 산업진흥에 맞춰져 있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NFT,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NFT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제정과 이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거, 요거가 이제 제도화의 두 번째 공약이고요. 세 번째 공약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도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 거의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것 같은데 ICO를 허용을 하는데 허용을 하되 이건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즉시 바로 이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IEO부터 시작을 하자. 이건 아무래도 좀 안전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발행을 하는 방식은 이제 거래소는 이제 특검법의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추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EO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FT를 통해서 NFT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육성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진흥과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네 가지 공약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크립토 관련한 공약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경제 공약,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경제 공약 안에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전략을 내세워줬는데 첫 번째로 AI 산업을 진흥하겠다. 요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흥이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블록체인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 아마 디지털 인프라에 이제 AI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매체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데이터 거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물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매체가 필요할 때 그 아마 블록체인이 가장 큰 기술적인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으로 이제 디지털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러한 전략 안에서 아마 이 네 가지 그 크립토 공약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제가 예, 윤청현 의원님으로부터 그 공부한 그 과외를 받은 내용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약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아까 실수를 한번 했는데요. 저희 참석자가 그 4명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아닙니다. 5명입니다. 근데 이제 제 그 온라인으로 저희 미국에 계셔가지고 지금 현장에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저희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아톰닉스 랩의 정우현 대표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빠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당의 후보의 공약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우리 많이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서준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김서준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그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신데 보셨을 때 요 정책 공약들이 앞에서 토론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좀 산업과는 그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진 않는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후보들께서 이렇게 과거의 국내 정치 환경에서는 좀 들어보기 어려웠던 과거보다는 파격적인 이런 선언들을 해주고 계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실제로 이제 웹3 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현실과 꽤 괴리감이 있는 표현들이나 정책들이 좀 느껴진다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혁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뭐 STO로 가장 대표될 것 같은데요. 현실의 여러 가지 자산들 혹은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그 글로벌한 국경이 없고 낮은 수수료로 좀 더 자유롭고 투명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주는 관점에서의 어떤 기술이 있고요. 현실 세계 금융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전의 혁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가상 세계의 경제나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 혹은 인프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혁신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말 큰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더리움이 만들어가는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의 실질적으로 가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자산군들은 어떤 형태로 등장할 거고 거기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커뮤니티가 만들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증명하기 시작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이미 이거는 뭐 시장에서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코인마켓캡 같은 랭킹 사이트에서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있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와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예를 들면 제도권에서 이해하기 쉬웠던 방식들, 예를 들면 뭐 IEO를 통해서 뭐 토큰 발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차근차근 발생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도 지금까지의 규제 상황이랑 무관하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한국 개발자들과 프로젝트 팀들이 이미 뭐 NFT나 혹은 펀저블 토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과거처럼 또 중앙화된 거래소 상장에 기대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거래소의 거래량이라는 게 중앙화된 거래소의 거래량도 물론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났지만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디파이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탈중앙화된 그 NFT 마켓플레이스까지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금융 관점에서 생각하던 그런 제도권의 어떤 장치와 규제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하거나 혹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주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제도권에 만들어 놓은 장치 통해서 정말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한 그 현실에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와는 좀 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전문가들이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방성 있는 어떤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그 체이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그 규제기관의 몇몇 장들께서 감정적인 비난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VC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심지어 뭐 그 국부 펀드까지도 이 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기술 흐름이라고 논란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도 한국에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결국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냥 전 사일로에 그냥 갇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많이 경험했던 많은 그 공청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규제기관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말 끝판 토론 같은 걸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도 리브라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가 많이 열렸었어요.
이게 심지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됐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막 이런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그 졸린 눈을 뜨고서 유튜브에 접속해 보면은 거기 채팅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국어가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새벽 막 2, 3시, 3, 4시에 그 미국의 그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청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이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런 공청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의 규제기관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또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대쪽의 산업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디펜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토론을 하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런저런 규제들이 미국에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이거는 너무 사기 같고 나쁜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이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부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지금 이제 초기 물론 정책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양 당에서 나와 있는 그 정책의 초안들도 현실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큰 발행 관행과 커뮤니티 빌딩과 심지어 다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감싸기에는 꽤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조금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박종백 변호사님께 바로 넘겨드리려고 했었지만 지금 최이배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김서준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억울하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현실적인 괴리감이 그 현재 공약들이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가가 참여가 잘 안 된 것 같다. 는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산업의 어떤 기술의 발전의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분야는 마찬가지고요. 법과 규제는 항상 그 부분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 김서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현실과 규제의 갭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라는 건 항상 그 현실을 뒤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오히려 저는 만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과 또 입법자들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금 김서준 대표님도 미흡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이 와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100%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어떻게 만들겠는 결국은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에 참여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국회에서도 그래서 계속 많은 그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참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죠. 진짜 말씀대로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안했던 게 예전에는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만들어 주셔라. 그 만들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도화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작업이 잘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쪽 업계에 계시는 기술의 전문가들 분들이 오히려 제안을 해주시는 것들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비판은 저 역시 2달 전만 해도 야당 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도 그런 부분 부족함을 20대 국회에서 비판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가 그런 비판을 달게 받고 따라서 그런 반성에 기반해서 이런 공약들이 나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아마 그 최이배 위원님께서도 그 지금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게 그거는 또 그 다음에 더 한번 곱씹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앞에 세션에서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
만든다고 제도화를 할 때 그렇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안 보이는 규제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하고 뭔가 전문가들을 참여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했을 때 어떠한 그 제도적으로 그게 밝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애가 또 있을 것인지 박종백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우선 그 이번 양당의 후보들께서 그 공약을 해주신 거는 한편으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달리 보면은 지금 초점이 그러니까 MZ 세대의 어떤 바램에 좀 맞춘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쨌든 정부나 우리 이 규제 기관에서 좀 안 된다고 했던 걸 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별적인 뭐 ICO가 된다든지 뭐 세금을 넣자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에 세션들에서도 이제 오늘 상당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얽혀 있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깊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부분이 가장 먼저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지난 몇 년간 이게 전혀 없던 새로운 자산이 생겨났고, 근데 그 자산이 가보니까 굉장히 글로벌리 뭐 순식간에 이렇게 이전도 될 수 있는 이런 게 됐고,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산업화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어떤 한 기업으로서 산업으로서 뭐 고용 효과도 생기는 거고 자산도 만들어내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에 대한 시장도 이게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종합적이라서 일단 코끼리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보면은 정말로 많은 제도들을 이게 변화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게 초기에는 통화냐 아니냐 뭐 화폐 아니냐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그에 따라서 지급결제 제도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우리가 사실 자금 세탁 방지에 너무 많은 그 비중을 좀 두긴 했었죠 한동안. 그 다음에 자본시장 또 예한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의 거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변화 유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우리를 좀 평가해 보면 이런 비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어떤 인구 통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둘째는 아예 출생 등록을 안 받아주면서 나중에 걔가 커가는 걸 알고 나서는 주민세는 내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 같은 거.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가 꼭 있었다기보다도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개별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게 출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거, 규제 당국이 이렇게 뭐 금지하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투자자 보호라는 게 너무 과도해지면은, 예를 들면은 자식을 양육할 때도 이게 너무 과보를 하면은 사실은 자발성이 없어지고 어떤 또 다른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존 시스템을 그냥 온전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산업화되고 있는 측면과 투자자도 좀 더 그 새로운 어떤 그 시대에 필요한 투자자의 어떤 자기 책임 의식이나 그걸 또 찾아서 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는, 양쪽을 균형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막혀 있는 부분인데, 외환 부분도 사실은 지금 명문은 없지만은 뭐 외환 관련된 신고를 쉽게 받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상존하거든요. 이번 공약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훨씬 더 현실감이 왔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종합적이고 양면을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거는 정말로 위험이 뭔가, 정부가 우려하는 위험이 정말로 있는 건가, 그 정도는 어딘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위험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너무 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PDF의 그 가이던스도 위험 기반 어프로치라 그래서 있는 위험에 비례한 조치를 하라는 거지,
위험이 1이 나오는데 100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측면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어느 나라나 예매하고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워낙 이게 그 어떤 모든 제도를 건드리고 비즈니스도 완전히 지형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로서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또 효과는, 이 제도화를 선도적으로 잘하면은 사실은 그 자체로 국가가 되게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사실은 완벽하게 자신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는 이런 종합적인 제도를 잘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다른 의미의 국가 어젠다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지금 개별적으로 보니까 아마 그 누더기가 잘못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윤창현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또 다시 최이배 위원장님께 아마 듣고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여전히 규제가 어떤 그 제도적인 장애가 남게 되는 게 아마 종합적인 판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윤창현 의원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아마 그 기관에 대해서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및 디지털 진흥청 설립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아쉬운 대로 그렇고요. 최이배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셨을 때 이게 어떠한 종합적인 이해 문제 이런 거가 어떤 제도권에서 또는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그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이렇게 그 실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이제 그 김선인 대표님이나 이제 박종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상업화하고 산업화하는데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거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그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거를 막았던 것인데, 뭐 그것을 푼다면 그 외에 다른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대표적으로 뭐 떠오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림자 규제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규제가 선명하게 있으면은 하고 안 하고 룰이라도 명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그림자 규제라는 게 대체 어떤 규제인 네. 거죠?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주시면 네, 제가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한국에서 네. 토큰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제 ICO는 허용하고 IO도 허용하겠다라는 네. 것까지는 이제 차기 정부가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네, 근데 저는 네. 그 문건만으로 한국에서 뭐 아마 대충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국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은 특히 토큰 발행을 염두한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 소재지를 지금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에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단순히 그러면 토큰 발행 금지 때문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국내 투자사들이 VC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창구 지도 같은 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뭐 법인 계좌 같은 거 만드는 걸 어렵게 한다든지 해외에서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창구에서 반려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또 부분도 제가 네. 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상품도 E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돼도 안 될 거니까 또 다른 규제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 막연한 범죄자가 되는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 자체를 저는 지금의 제도 환경이 못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마치 도시괴담 같은 온갖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아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들으셨겠지만 한국에 있었던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실제로 지금 법인 소재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자의 또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제가 하나씩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왜 발생하냐 하면은 그 책임감 있게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이 산업을 온전히 이해하고 박종국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맥락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기술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기술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못한 상태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우는 애기 달래주면서 하나씩 뭔가를 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걸 준다고 해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그, 네. 예, 저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특검법을 만든 거는 잘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실명 확인 계좌라는 방식을 한 거는 되게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과하거나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실명 확인 계좌 받는 걸 사실상은 몇 개로 딱 제한을 해버린 데다가 그 실명 확인 계좌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만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업자하고 원화가 개입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 다 포함한 어떤 시장을 키우는 건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든 거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게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P2E가 기본적으로 다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험성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렇게 기존 방식에 따라서 어떤 환가가 가능한 게임 토큰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산업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사들이 성장을 하면서도 다 외국에 나가서만 게임을 허용하고 이런 방식을 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가? 뭐 이런 예를 들면 많이 있고, 그다음 종합적으로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규제 당국이나 이 라이센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도 이제 일선에서 그 미미함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들은 포기하거나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을 가거나 이런 선택을 할 만큼 엄청난 그 효과를, 그러니까 전폭된 어떤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그 법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호연 대표님께서 아마 그 말씀해 주시면 지금 조금 약간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게 아마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하면 그 항상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정호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뭔가 그 두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좀 그 앞에서 많은 쟁점들도 나왔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크립토 산업,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됐고 메인넷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다양한 흐름의 기전은 무엇인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그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신뢰 관계, 사회적 신뢰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점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중앙화된 조직에 의존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어떤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어떤 사회적인 조직화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존에 그렇게 중앙화된 어떤 조직에 대한 신뢰 대신에 개인 간의 직접적인 연대 또는 그 사람들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한 그러한 그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이 크립토 산업의 혁신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립토 산업이 이 기존 금융 산업이나 기존 사회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접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찰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창조적 파괴, 긍정적인 면에서 파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어떤 시너지가 나는 새로운 어떤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의 기반은 저는 어떤 탈중앙화된 그 새로운 신뢰 시스템, 사회적 협력 시스템 이게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 많은 규제 논의라든가 그 얘기들의 흐름이 오히려 이런 탈중앙화된 것이 마치 무슨 이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철학적인 어떤 소수 사람들의 그런 주장인 듯이 간주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중앙화된 시스템에 포섭을 시키고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걸 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상당히 큰 시각차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탈중앙화 생태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적 부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의와 고찰을 통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우선돼야지 제대로 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의 단적인 예로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적 그 협력 시스템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저는 개인 지갑 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지갑의 사용자 수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거래소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뭐 암호화폐를 사거나 뭐 투자를 하는 것도 그 어떤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과도기적인 형태고 결국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같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인프라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한국의 이런 탈중앙화된 생태계 확장이 얼마만큼 진전되었는가 상대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고 사람도 뭐 1000만이라는 숫자가 확보가 됐고 많은 규제 논의가 다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집중이 돼 있고 산업을 대표한다는 어떤 관계자,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대부분 이 거래소 중심의 이야기들인데 정작 이 크립토 산업의 성장 동력이 탈중앙화된 이런 개인들의 사회적 조직, 이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떤 협력, 그런 거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하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규제보다 생산적인 크립토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 예로서 NFT가 사실은 규제에 어느 정도 공백지대에 있었어요. 이게 암호화폐라고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ICO 규제로도 좀 벗어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안전한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공백 어떻게 보면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한국에서도 개인 지갑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직접 자기가 NFT를 구매해보고 그런 예술 작품들을 또 거래도 해보고 또 많은 작가들도 직접 참여해서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굉장히 그 선순환적인 성장을 우리가 불과 몇 달 만에 그런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 논의에 있어서도 이 탈중앙화를 어떻게 생태계로 확산시킬 것인가 그리고 저는 많은 규제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러그풀도 나오고 뭐 사기 다단계 이런 조직들이 대부분 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앙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더 규제를 하고 쳐내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탈중앙화 정도를 올리고 그거를 강화하는 거야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발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좀 앞장서서 안심하고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규제 유예 조치, 그러니까 어느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실험을 해보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유예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산적 논의의 그 테이블에 가능하면 그 업계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대표와 스타트업의 대표와 또는 뭐 거래소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의 대표들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논의 공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단절이 생기는 이유가 아마 그 근본적인 그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제도권 그 규제라든가 이런 건 중앙화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아마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다른 양태로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마 지금 더 토론이 더 되면 좋은데 이제 10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그 최이배 위원장님께서 한마디만 그러면 여기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우리 정우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100% 다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아무튼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규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허용하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를 지금 뭐 이번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뭐 샌드박스 법도 만들고 규제 샌드박스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전적으로 이제 실험 인증 같은 것들이 편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나 상업화의 과정에서 어떤 규제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산업화,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규제를 뒤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블록체인 기술 부분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고 뭔가 그것들을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박종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특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공약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법인들은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기가 힘들다라는 것들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연결된 게임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는 이제 게임의 부분은 뭐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을 계속 진흥해 왔고 그 게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는 이제 사행성 문제만 없다라면은 게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사행성 문제 때문에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는 업계에서도의 일종의 같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탈중화된 어떤 그 신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중앙화된 규제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규제 공비계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또 활성화됐죠.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탈세나 불법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런 부분들을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NFT에 대한 규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정하시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기술자 분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 거래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 우리의 미래에 큰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뭔가 우리도 느껴야 되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매매를 위한, 투자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게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또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가치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아직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진짜 부가가치를 새롭게 생성하는 어떤 서비스를 피부에 와 닿게 느껴야만이 저는 정책 입안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지고 규제를 한다거나 또는 진흥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판단이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의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가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빠르게 저는 이 기술을 상용화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부의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어떤 나의 생활의 편의나 혜택이 느껴지게끔 하는 그 과정까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아마 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방금 이제 최이배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규제는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은 많고요. 자, 그러면 일단 아쉬운 대로 그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박종백 변호사님 먼저 우리 오늘 논의한 거에서 좀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법률가로서 블록체인을 계속 보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볼수록 굉장히 다면적이고 전반적인 우리 산업과 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유발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계속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최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나 그다음에 정부나 규제 당국한테 좀 겸손하고 이게 내가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연장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령화되지 않더라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노 액션 레터 같은 거,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좀 활용하면은 아마 더 큰 제도를 일반 제도화 시키기 전에 우리가 다양하게 어떻게 좀 유연하게 그 시대를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김서준 대표님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또 반복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블록체인이 예를 들면 게임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저는 뭘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조가 넘는, 심지어 수십 조가 넘는 마켓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임 토큰들이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게 단순히 그럼 일회성으로 잠깐 떴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동남아 많은 국가들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보딩돼서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생산을 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길드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이거는 일어나 있는 사실이고, 그런 프로젝트들의 미국의 최고의 VC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미 현실인데, 사실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인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NFT 기반으로 발행한 게임은 지금 사행성 문제가 있다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지금 등록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주제를 한 공청회만 여러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 몇 번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더 이거를 노력해야 되는지, 사실 그냥 민간에서는 세계 흐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국 닫아놓고 지금 글로벌로 나가서 민간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더 시장을 그래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공청회 같은 데서 규제기관의 장들이 나오시지도 않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입장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화를 통해서 이제 차츰 해결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저는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네. ISMS나 실명계좌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특검법에서 명시한 그 두 가지 요건은 지금 굉장히 해악을 많이 끼치는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요. 그게 사실상 투자자 보호도 안 되고 새로운 요즘 워낙 이 크립토 생태계가 빨리 변합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도 굉장히 빨리 생기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과도한 규제 요건이라고 생각돼서 이거는 당연히 바로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허용해서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실험적인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부분 샌드박스에 들어가면 오히려 실패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제한적이고 거기에 선정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과감한 규제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런 다양한 사회적 실험들을 해나가고 그걸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NFT 시장이 이렇게 빨리 우리 국내에서도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공간이 보인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한 것이고, 지금 NFT의 그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는 한 달에 거의 6조 원, 7조 원을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가 프라핏이고, 이렇게 빨리 매달 더블로 성장하는 이런 시장을 눈앞에 두고 이게 아직 프라핏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얘기 자체가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다들 한 말씀 하셨는데 아마 최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는데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부가가치라는 것, 이 경제의 경제성이라는 것과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화되고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서비스와는 에서 나타나는 가치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와 그냥 시장가치,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가치라는 것은 좀 다르다. 그런 괴리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경제를 직접 또 그분들이 또 주로 있는 결국 입법기관이나 정부기관과 진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하시는 분들과의 정말 그 인식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식의 차이를 우리가 느낀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얘기가 오갔고, 사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굉장히 열띤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잠깐만 살짝 좀만 추가를 하면요. 윤청현
위원님을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다 그 좋은 공약을 많이 내셨고요. 아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박종백 변호사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두 후보의 그 공약이 진짜 다 생태계 육성에서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보호해야 되고 지금 생태계도 육성을 해야 되는 생태계 육성 전략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방금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칙을 좀 그 서로가 입장 차이가 큰 거를 먼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부터 좀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게 된 것 같고 아마 앞으로 좀 더 뭔가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새로운 세대의 아마 거버넌스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선도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열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해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좌담회를 이끌어주신 참석자와 사회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금일 포럼 영상은 여성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여경TV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포럼의 모든 자료는 추후 백서로 내서 차기 정부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